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37번째 원자번호 37번 루비듐입니다. 5주기 원소의 시작이자 이름에 비해 사용 분야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루비듐. 의외로 첨단 과학 분야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루비듐의 낯선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루비듐은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원소로 소듐이나 포타슘 등과 마찬가지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성이 너무 높아 공기 중 수증기와 반응에 타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험 외 목적으로 쉽게 구하기는 어려우며, 이 때문에 루비듐을 물에 넣어 터뜨려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루비듐이라는 비교적 아름다운 이름은 라틴어로 다크레드, 즉 암적색을 의미하는 루비두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실제 금속이 붉은색이라거나 물에 녹은 이온의 색상이 암적색인 것은 아니며, 루비듐은 선 스펙트럼을 통해 원소를 분간하기 시작한 초기 원소였던 만큼 광물에서 관찰되던 특유의 어두운 붉은색 선 스펙트럼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이름이 붙게 됩니다. 루비듐의 최초 발견부터 현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레피돌라이트라는 광석입니다. 레피스는 어류나 파충류에게서 흔히 보이는 얇은 판상 구조인 비늘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포타슘이나 리튬, 루비듐 등 다양한 일족 원소들이 레피돌라이트에 함께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한 광석 자원이죠. 최초의 루비듐 발견은 약 150kg의 레피돌라이트를 분쇄한 후 염화 백금산으로 처리하며 시작됩니다. 특히 포타슘과 루비듐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웠는데 각각 염화 백금 이온과 결합하며 염을 형성합니다. 이들의 차이점이라면 루비듐 염의 용해도가 더 낮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서도 가루 형태로 석출되어 분리가 가능했다는 부분입니다. 분별 결정 이후 수소 환경에서 환원시켜 염화 루비듐 염의 형태로 분리가 가능했으며 단 0.51g만이 얻어졌지만 성분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금속 형태의 루비듐을 얻기 위해서는 루비듐을 환원시키며 자신은 산화하기 쉬운 다른 종류의 알칼리 금속 원소를 금속 상태로 투입하면 됩니다. 상용화된 루비듐의 생산 공정은 리튬이나 포타슘을 금속 상태로 분리하기 위한 처리 과정에서의 부산물로 얻어집니다. 이렇게 들으면 루비듐이 매우 희소한 원소로 생각될 수 있지만, 루비듐은 지각에 풍부하며 단지 쓰임새가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레피돌라이트에는 리튬, 포타슘, 루비듐 외에도 더 큰 알칼리 금속 원소인 세슘도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얻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먼저 리튬을 분리해 배터리 등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리된 후 남은 원소들은 금속 상태의 소듐이나 칼슘을 환원제로 투입해 분리합니다. 산소나 수증기와 닿으면 모두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기에 진공 분별 증류를 통해 금속 상태로 얻습니다. 가장 유용한 리튬이 손쉽게 분리 가능한 이유는 루비듐이 수은과 아말감을 형성하고 금, 철, 세슘, 소듐, 포타슘과는 간단히 합금을 이뤄 함께 뒤섞이지만 오히려 같은 일족에 속한 리튬과는 합금을 만들지 못하는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고체 염 상태로 혼합된 포타슘과 루비듐을 그대로 분리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이나 복잡한 공정 없이 더욱 쉽고 빠르게 루비듐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루비듐의 발견은 단순한 원소의 발견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연관된 3명의 화학자는 하나의 팀과 같아서 많은 사진에 함께 등장합니다. 헨리 앤필드 로스코는 바나듐의 효율적인 분리법의 개발과 함께 광화학 반응에 대한 기여가 유명합니다. 앞서 마그네슘에서 소개한 바 있던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마그네슘의 사용 방식이었던 사진 촬영용 마그네슘 플래시의 최초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뒷이야기로 로스코의 조카가 베아트릭스 포터라는 사실입니다. 베아트릭스 포터는 지금도 유명한 피터 레빗이라는 캐릭터와 동화들을 만들어낸 인물이자 소설가 로알드 달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어렸을 적 포터를 몰래 찾아간 어린 로알드 달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구스타프 키르이호프는 모든 양자역학의 시작점으로 여겨지는 흑체 복사를 바탕으로 에너지 법칙을 만들었으며, 실제로 흑체 복사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냈던 과학자입니다. 학교에서는 물리학 시간에 키르이호프 회로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복합회로의 저항 계산을 해본 기억도 있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중앙의 로베르트 분제는 이들과 함께 빛을 통해 정보를 얻어내는 분광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해낸 인물이자 루비듐의 발견자들이기도 합니다. 당시 원소마다 다른 색상의 불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가스등이나 화염을 사용했을 때는 불완전 연소와 탄소 레디컬로 인한 선명한 노란 색상의 불꽃이 원소 불꽃 반응색의 분간을 방해했기 때문에 분제는 오늘날 분젠 버너라 불리는 연한 푸른색 혹은 무색의 불꽃을 만들어내는 장비를 개발합니다. 분젠 버너를 통해 더욱 선명한 원소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루비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키르요프와 분제는 조금 더 거대한 관점에서 스펙트럼을 이해하며 그 중요성을 체감합니다. 분광 분석으로 태양 코로나를 확인해 헬륨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지만 그 외에도 태양에서는 무수히 많은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습니다. 무려 574개의 검은색 흡광선 스펙트럼이 보였고 이들은 각각의 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선 스펙트럼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불꽃에서 나오는 빛을 관찰했을 때 분광기에서 본 밝은 선이 반대로 비추면 어두운 그림자로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흡광과 발광에 대한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이며 이는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다는, 즉 양자화되어 있다는 이후의 양자역학계의 큰 단서가 됩니다. 태양과 불꽃에서 나오는 빛을 모두 분광기 앞쪽의 슬릿으로 가져온 다음 불꽃에 소금을 넣었을 때 불꽃에서 나오는 밝은 선은 태양의 어두운 선의 일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방출과 흡수는 연결된 과정이었고 최종적인 결론은 태양이나 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세계와 완벽히 같은 종류의 원소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859년 분광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세상에 탄생합니다. 과학혁명이라는 표현들이 유명하지만 근대 과학에서의 과학혁명은 1859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광학이 탄생한 해이자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되어 물질과 생명에 대한 답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루비듐은 1족 5주기 원소로 주기율표의 가장 왼쪽 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7번 원소인 루비듐은 원소의 본질을 구분짓는 37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동위원소 중 가장 대표적인 핵종은 루비듐 85로서 중성자 개수는 48개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루비듐 동위원소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루비듐 85와 87입니다. 루비듐 85가 72.2%를 차지하는 가장 우세한 동위원소이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나머지 모두는 사실상 루비듐 87입니다. 안정한 동위원소는 루비듐 85 한 종류이며 루비듐 87의 경우 약 500억 년에 달하는 반감기를 가져 붕괴하긴 하지만 안정한 편이고 매우 긴 과거를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예상될 수 있듯 루비듐 동위원소의 사용 분야 중 하나는 암석의 연대 측정입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 분야의 한 사례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은 보스-아인슈타인 응축물의 제조입니다. 잠시 후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앞서 지층이나 암석의 연대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원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긴 반감기를 갖는 루비듐은 지구 탄생 시점과 같이 수십억 년 전 샘플의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먼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다른 우주적 이벤트의 증거로도 작용합니다. 하나의 예는 달의 탄생입니다. 먼 과거 테이아라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며 재앙적 사건이 발생한 결과 달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지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있는 부분이었죠.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안되는데 첫 번째는 테이아와 지구의 충돌 과정에서 암석 덩어리가 분쇄되어 떨어져 나가며 뭉쳐 달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이 경우 달이 될 원래 천체와 지구의 파편이 뒤섞이는 만큼 달은 지구와 다른 구성으로 일종의 이물질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테이아가 지구를 파괴해 증발시켰고 두 천체는 그 결과 발생한 원소들의 증기가 뭉쳐 만들어졌다는 이론입니다. 이 경우 두 천체의 구성 원소는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타슘을 비롯해 다양한 원소로 달의 형성 시나리오를 추적해왔지만 루비듐 동위원소의 정밀한 측정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전까지는 루비듐과 포타슘의 매우 유사한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암석으로부터 분리가 어려운 원소였습니다. 하지만 루비듐은 지구와 비교했을 때 달에서 동위원소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원소 계열 중 하나였던 만큼 새로운 분리 방식의 개발과 확인의 가치가 높습니다. 달 암석들의 분석 결과 지구 암석에 비해 가벼운 동위원소 루비듐 85가 적고 반대로 무거운 루비듐 87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지구와 태야의 충돌 후 증발한 원소들은 응집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너무 뜨거워 3300도에 달했습니다. 뜨거운 환경에서 더 가벼운 동위원소가 더욱 쉽게 증발하며 이들은 지구에 응축되고 원소 증기 고리에 남겨진 무거운 동위원소가 달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구와 비교했을 때 달에서 실제 확인된 0.016 플러스 마이너스 0.04%의 달 루비듐 87 over 루비듐 85 비율은 99% 포화된 증기 매질로의 루비듐 증발과 정확하게 일치해 달 형성 시나리오 중 충돌 증발에 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루비듐은 달의 대기에 대한 추측에도 사용됩니다. 달에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없지만 거의 존재하지 않는 희박한 대기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980년대부터 달 표면 위로 튀어오르는 매우 얇은 원자의 층을 관찰하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우주 풍화 과정이 달 대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운석 충돌에 의한 증발과 태양풍에 의한 이온 스퍼터링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달의 대기가 증발을 통해 떠있는 원자로 구성되었다면 그 원자의 가벼운 동위원소는 더 쉽게 떠오를 것이며 무거운 동위원소는 토양으로 다시 가라앉는 비율이 높겠죠. 달 암석을 산에 녹인 후 이번에도 포타슘과 루비듐이 포함된 용액을 정제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토양 속 동위원소가 대부분 무거운 종이었으며 달 대기 원소는 가벼운 종으로 확인됩니다. 심지어 두 가지 우주 풍화 시나리오의 비율도 확인할 수 있는데 충격 증발이 70%, 태양풍 이온 스퍼터링이 30%로 확인됩니다. 달의 얇은 대기인 외기권이 지속적인 운석 충돌의 결과인 원소 증발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루비듐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던 이야기죠. 본격적인 루비듐의 쓸모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봤던 어떤 원소보다도 과학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도 가장 어렵습니다. 최대한 새롭고 특별하게 루비듐을 살펴보는 데 앞서서 도대체 왜 루비듐이어야만 하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루비듐 원자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제까지와 같은 원자 자체의 크기가 아닌 원자 핵의 크기가 등장합니다. 루비듐 원자핵의 직경은 약 10페르미로 불립니다. 페르미는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의 이름에서 유래한 단위이자 표기법 그대로 10의 마이너스 15승을 의미하는 fem토미터와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단순히 단위를 말할 때는 fem토미터, 원자 핵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페르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피를 이야기할 때 10의 마이너스 6승인 마이크로 리터는 생명과학에서는 람다라고 불리는 것과 같죠. 원자핵의 크기는 비교적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1.2페르미의 기준 단위에 원자핵을 구성하는 총 핵자수, 즉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 합에 세제곱근을 곱해주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5주기 원소인 만큼 이제껏 봐왔던 어떤 원소보다도 큼직한 원자핵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전자 배치입니다. 1족 원소여서 가득 채워진 전자 껍질들을 제외한다면 가장 바깥쪽 5s 오비탈에 단 하나의 전자가 위치합니다. 채워진 전자들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 서로 다른 스핀 방향으로 배치되기에 상쇄되며 가장 바깥쪽인 5s 오비탈에 하나의 전자만이 스핀을 보유합니다. 바꿔 말해 루비듐은 우리가 취급할 만한 적당한 크기와 무게를 가졌으면서도 단일 전자와 같은 스핀 특성을 갖는 일종의 크고 묵직한 전자여서 새로운 연구에 접근하기 위한 대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셈입니다. 가장 유명한 루비듐의 고전적 사용 분야는 루비듐 표준, 즉 원자 시계입니다. 루비듐 원자 시계는 루비듐 87의 전자가 갖는 초미세 전위를 사용해 출력 주파수를 제어하는 주파수 표준이 됩니다. 루비듐은 원자 시계 중 가장 저렴하고 소형이며 쉽게 만들 수 있어 글로벌 항법 위성 시스템의 주파수 제어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초기 모델이었던 루비듐 원자시계는 현재 1차 주파수 표준으로 사용되는 세슘 원자시계보다 정확도가 낮기에 일반적으로 2차 주파수 표준으로 쓰이고 있죠. 루비듐이 세슘에 비해 기어의 톱니수가 적어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기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정밀도를 높이면 어떨까요? 소형화 가능하며 저렴하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루비듐 원자시계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빗살이라는 두 개의 구성 요소를 도입해 루비듐의 초미세 전이를 일으키기 위한 레이저 비트를 더 느리고 셀 수 있을 정도의 틱으로 변환시킵니다. 연결된 기어 구성이 작은 기어의 빠른 회전을 큰 기어의 느린 회전으로 변환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실제 완성품의 모습과 크기를 본다면 거대한 표준 원자시계와 달리 상용 도입 측면에서 비교 불가능한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밀세계의 측정은 화학 반응에서도 루비듐을 통해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화학 반응의 속도는 다양합니다. 단순한 산화 반응이라도 철이 산소와 결합해 녹쓰는 것은 매우 느린 반응이며 인화물의 연소는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수많은 원자와 분자들이 제각기 반응하는 결과이며 직접적으로 화학 결합이 끊어지고 만들어지는 순간은 얼마나 빠를지 또 직접 관찰이 가능할지는 어려운 영역이죠. 화학 반응을 아주 느리게 만들어 관찰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자들이 서로 부딪혀야 하는데 온도가 낮을 때는 느리게 움직이고 높으면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든 충돌이 화학 반응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배양으로 충돌함과 동시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충분한 에너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화학 반응마다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반응이 가능하며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들의 운동이 느려짐과 동시에 에너지도 낮기 때문에 반응이 저해됩니다. 물론 많은 연구는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속도를 대략적으로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보편적으로 10에서 100펨토초 내의 반응물은 생성물로 변환됩니다. 알아내기만 했을 뿐 이를 실제로 측정하고 관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포타슘과 루비듐이 연결된 분자를 절대 온도에 매우 가깝게 냉각시켜 확인했을 때 중간체가 약 360 나노초만큼 지속됨이 발견됩니다. 여전히 100만 분의 1초의 세기지만 고온에서의 펨토초 수준에 비하면 화학 반응이 무려 100만 배나 느려진 셈이죠. 심지어 반응물도 생성물도 아닌 그 사이 무언가에 해당하는 중간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도된 발견은 아닙니다. 레이저는 강한 에너지로 물질을 파괴하거나 태우는 것 외에도 작은 분자들을 잡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빛을 핀셋처럼 사용해 원자와 분자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초저온 물리학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 원자를 잡고 제어하며 양자 상태에서 관찰하거나 반응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원자를 조작하는 범위를 넘어 포타슘 루비듐 분자를 다루려 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분자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분자가 소멸했을 리는 없으니 화학 반응이 생긴 것이라는 추측이 시작됩니다. 빛이 분자를 일반적인 반응 경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화학 반응 경로로 강제로 이동시킨 것이며 이를 관찰하는 것마저 성공했기에 화학 반응의 본질적인 제어와 원리의 확인, 나아가 설계까지 가능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루비듐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루비듐의 첨단 세계 탐방기의 첫 시작, 보스-아인슈타인 응축물입니다.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인도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사티엔드라 나트 보스가 제안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정립한 현상이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이며 이를 통한 실제 물질의 형태가 보스-아인슈타인 응축물입니다. 보스는 1920년대 초 보스-아인슈타인 통계의 기초를 만들고 양자역학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 과정을 소개한다면 보스는 다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흑체 복사 이론이 자외선 영역에서 실험 결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고전적 접근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흑체 복사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인 레일리 지인스 법칙은 간단히 에너지와 파장의 반비례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고전적 논증을 통해 주어진 온도에서 흑체가 발산하는 파장의 함수로서
전자기 복사의 분광 복사도에 대한 근사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레일리진스식은 평형상태 시스템의 모든 조화 진동 모드가 평균 에너지를 갖는다는 고전 통계역학의 등분배 정리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따라간다면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는 급수적으로 증가해 무한을 향해 발산하게 됩니다. 자외선과 그 이하 영역에서 에너지가 무한이 되는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 현상을 자외선 파탄 혹은 자외선 파국 등으로 표현합니다. 보스는 레일리 진스 법칙과 자외선 파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입자 통계의 기본이었던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 의문을 품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위대한 과학자였던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과 루트비 볼트만의 이름을 딴 특정 확률 분포는 기체 분자와 같은 고전적 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입자들이 서로 구별 가능하다는 가정을 갖습니다. 매우 짧은 충돌을 제외하고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이상적인 기체에서 속도의 통계적인 분포를 의미하는데, 개의 엔트로피 최대화에 대한 근거로도 흔히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보스는 빛과 같은 입자에 대해서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미세 입자에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로 인해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미세한 입자들은 서로 구별될 수 없고 각각의 상태가 고유의 양자적 특성을 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를 표현하기 위해 보스는 위상공간 개념을 도입해 각 상태가 고유한 부피인 하 세제곱을 갖는다고 가정했습니다. 하는 그 유명한 플랑크 상수로 양자화된 기본적 단위를 제공합니다. 보스는 입자의 고유한 위치나 운동량보다는 입자가 특정 에너지 상태에 존재할 확률을 강조합니다. 입자들의 고유한 성질을 무시하고 상태 자체가 에너지를 갖는 것으로 본 것이죠. 보스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플랑크의 흑체 복사 법칙을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플랑크의 법칙은 빛이 일정한 에너지 단위인 양자로 흡수되거나 방출된다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빛 입자들이 고유한 위치나 운동량을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양자 상태에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우며, 이를 플랑크의 법칙과 빛 양자 가설이라는 짧은 논문으로 정리해 아인슈타인에게 보냅니다. 보스의 논문을 받아본 아인슈타인은 큰 관심을 보였고, 이를 독일어로 번역해 출간하며 확장시켜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라는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보스 통계를 따르는 입자 종류를 보손이라 부르는데, 이 명칭은 슈레딩거의 뒤를 이어 학생들에게는 더 악명 높은 양자맨으로 불리는 폴 디렉이 보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입자의 종류입니다.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는 보손들이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어떻게 집단적으로 하나의 양자 상태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쓰였으며, 나중에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물이라는 새로운 물질 상태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껏 원자에서 관찰된 전자나 양성자와 같은 입자들은 페르미온으로 구분됩니다. 전자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을 갖던 것처럼 페르미온은 반정수 스핀 값을 갖게 되며 파울리의 베타 원리와 같이 같은 상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손은 정수 스핀을 갖고 동일 상태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보손과 페르미온의 구분, 그리고 질량 유무에 따라 다양한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질량이 없는 보손으로는 광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역시 입자이자 물질의 한 종류인 만큼 우리는 더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질은 상태를 갖습니다. 물을 통해 상태와 상전이를 이야기한다면 고체 상태인 얼음, 액체 상태인 물, 기체 상태인 수증기는 열의 흡수와 방출을 과정 삼아 분자들의 상호작용과 질서를 바탕으로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 물질의 상은 변화할 수 있고, 이를 하나의 도식으로 나타낸 상평형 도표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평형도에 등장하는 임계점과 그 이상의 온도와 압력 영역에서의 초임계 유체 또는 플라즈마는 또 다른 상태라고도 할 수 있죠. 흔히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과거의 표현이며, 이제는 초임계 유체나 액정 등 더 많은 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온화된 기체 입자들에 해당하는 플라즈마 역시 물질의 상 중 하나로 여겨지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통해 형성되는 물질 또한 상의 한 종류로 이야기됩니다.
실제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물이 만들어져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사실로 여겨지는 거겠죠. 보스-아인슈타인 응축물은 170 나노 켈빈으로 냉각된 조건에서의 루비듐 원자 가스로부터 1995년 처음 발견되었고 2001년 희석된 알칼리 원자 기체의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의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보손이라는 입자와 더불어 페르미온도 있다고 소개했는데 그렇다면 페르미온 응축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페르미온 응축물은 2003년 발견되어 역시나 상의 한 종류로 구분됩니다. 두 종류의 응축물을 이루는 원소들은 전자와 유사하지만 커다란 그리고 매우 유용한 일족 원소들입니다. 보스-아인슈타인 응축물은 루비듐 87으로부터 페르미온 응축물은 포타슘 40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루비듐 85나 87이나 중성자 개수 외에는 다른 점이 없을 텐데 왜 더 적은 양 존재하는 루비듐 87을 사용한 것일지 생각해 본다면 루비듐 87은 양의 산란 길이를 가지고 있어 저온에서 서로 반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응축물이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며 일관되게 강한 상호 산란을 통해 증발 냉각이 쉬워 응축물 제조가 더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전히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이 무엇인지 와닿지 않으신다면 정상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죠. 충분히 높은 일반적인 온도 조건에서 루비듐 원자들은 입자의 형태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서로 부딪히고 튕겨나가는 작용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며 각각의 입자들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라 서로 다른 에너지 상태를 점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면 루비듐 원자의 운동이 느려짐과 함께 입자의 양자적 특성으로 인해 원자는 파동의 형태로 거동하며 크기가 증가합니다. 매우 낮은 온도에서 파동의 크기는 두 개의 원자 사이의 간격보다도 커지며 파동함수 간의 중첩은 드브로이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최종적으로 절대온도에 가까운 환경에서 보손 앙상블의 중첩이 강해지며 거시적인 수의 입자가 기저 상태로 응축되어 하나의 거대한 응축물이자 파동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현상이 실험적으로 관찰되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이 갖는 보편적 상이 아닌 새로운 보스-아인슈타인 응축물이라는 상이 확인된 것입니다. 일련의 모든 과정은 루비듐 87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했으며 극저온 환경과 우주 환경 등에서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루비듐 덩어리를 차갑게 냉각시킨다고 발생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원자 기체 냉각이 아니라면 고체 루비듐으로 변환될 뿐이며 광학 집게를 이용해 원자들을 잡아 레이저 냉각을 통해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 촬영으로부터도 응축되지 않아 넓게 퍼져있던 루비듐들이 점차 한 상태로 모여들어 중첩되며 응집을 일으켜 높은 신호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비듐이 양자 세계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는 더욱 다양합니다. 루비듐 원자 구름을 광 메모리 장치로 사용해 에코 메모리에 기록된 이미지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색하거나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장과 레이저를 사용하여 루비듐 증기를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루비듐 증기는 작은 튜브에 담긴 채 자화되고 여러 광 주파수로 구성된 레이저 펄스가 튜브를 통해 발사됩니다. 각 루비듐 원자의 에너지 레벨은 어떤 주파수의 레이저가 도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증기 내 루비듐의 변화는 펄스 특성의 지문과 같이 됩니다. 자기 필드의 방향이 뒤집히면 증기를 통해 발사된 두 번째 펄스는 첫 번째 펄스에 정확히 해당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레이저를 이용해 루비듐 증기에 지문을 새기고 읽어내는 것이죠. 이 역시 루비듐은 단 하나의 스핀을 갖는 입자이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디스크라 불리는 현재의 기록 도구 역시 자화를 통해 줄 세워 기록과 판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장과 레이저를 이용해 루비듐 원자를 기록하고 읽어내는 것입니다. 광학 지우개와 라만 흡수를 통한 상호작용으로부터 양자 메모리 장치가 가능했으며 이는 공간적으로 다중화된 양자 신호를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양자 기술 중 최근 가장 많이 들려오는 것은 양자 컴퓨터와 함께 양자 얽힘일 것입니다. 고전적인 물체의 경우 구분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검은색, 또 다른 것은 흰색이라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지만 양자 입자는 동시에 두 가지 색상을 모두 갖습니다.
입자가 두 가지 가능한 속성 중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측정이라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한 입자의 상태, 예를 들어 광자의 편광 상태가 측정으로부터 결정되면 입자 간의 거리와 관계없이 파트너 입자에서는 두 상태 중 어느 상태가 관찰될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얽힘은 양자 네트워크에서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두 노드 간의 통신 채널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청 작업은 두 노드에서의 상관관계를 감소시켜 얽힘을 즉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얽힘은 매우 먼 거리에 걸쳐 양자 정보를 순간 이동시키는 리소스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먼 거리에서 양자 얽힘을 이용한 정보의 동시 결정과 전달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빔 스플리터와 두 개의 광 검출기로 구성된 조건은 루비늄 원자에서 방출된 광자를 기록하고 두 원자가 얽힌 상태에 있을 때마다 신호를 생성합니다. 두 개의 루비늄 원자는 광학 쌍극자 트랩 내부에 각각 포획되어 무려 20m 떨어져서 얽혀 있는 채 신호를 생성했습니다. 제어 레이저의 광 펄스에 의해 자극되어 광자를 방출하며 이 과정에서 원자의 양자 상태는 광자의 편광 상태와 얽힙니다. 최근에는 정말 먼 거리까지 양자 얽힘이 가능해졌습니다. 약 20km 길이의 광섬유로 분리된 3개의 양자 메모리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루비늄 원자의 앙상블에 기반해 양자 얽힘이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존재로 예측되던 양자 얽힘이 관측된 후 점차 먼 거리에서의 구현을 통해 킬로미터 수준에서도 단편적이지만 확인되었으니 언젠가는 초원거리 양자 통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루비듐 양자 통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양자역학과 관련된 또 다른 매력적인 단어, 바로 터널링 효과입니다. 고전 세계에서는 하나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이보다 큰 에너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화학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장벽의 형태로 모든 화학 반응에 대해 존재하는 만큼 인간의 과학과 산업의 역사는 에너지 장벽에 대한 도전과 극복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에너지 장벽을 무시하고 터널을 통과하듯 뛰어넘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를 양자 터널 효과라 합니다. 그 와중에 발견된 흥미로운 것은 하트만 효과라는 특징입니다. 하트만은 장벽이 오히려 지름길 역할을 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입자가 터널을 지날 때 장벽이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시간이 덜 걸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벽을 두껍게 하더라도 입자가 그것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계산 결과입니다. 즉, 충분히 두꺼운 장벽이 있으면 입자는 빛이 빈 공간을 통해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간단히 말해 양자 터널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빛보다 빠른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레이저 빔을 장벽 역할로 사용하고 그 안에 자기장을 걸어줬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방향으로 정렬된 스핀을 갖는 루비듐 원자를 준비하고 원자를 장벽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나온 원자의 스핀을 측정했죠. 개별 원자의 스핀을 측정하면 항상 위 또는 아래라는 의미 없는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측정을 계속 반복하면 수집된 측정값은 원자가 장벽 안에 있는 동안 스핀 각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세차 운동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장벽 내에 머물렀는지를 보여줍니다. 실험 결과 루비듐 원자는 장벽 내부에서 평균적으로 0.61밀리초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1980년대 이론적으로 예측된 라모어 시계 시간과 일치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원자가 자유 공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계산에 따르면 장벽을 정말 두껍게 만들면 속도가 빨라져 원자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빛보다 빠르게 터널링할 수 있다는 결론이 얻어집니다. 루비듐은 배터리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물론 리튬, 소듐,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바나듐 등 실제 배터리에 사용되는 수많은 금속 원소들을 우리는 이미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루비듐 역시 금속 원소인 만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오히려 높은 원자 번호와 주기로부터 전하량 대비 무게가 과도하게 많이 나가 큰 효용성이 없다는 추측까지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완벽히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루비듐이 저장하는 것은 전기가 아닌 빛입니다. 루비듐 원자는 전자기 유도 투과 현상을 이용해 빛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원자 내부의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 암흑상태 폴라리톤을 형성함으로써 빛을 원자의 집단적 여기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제어빔이 꺼지면 빛은 루비듐 원자의 집단적 스핀 상태에 저장되고 나중에 제어빔을 다시 켜면 저장된 빛이 다시 방출됩니다. 루비듐 양자 메모리에 저장된 빛을 1.2mm 거리에 걸쳐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저온 루비듐 87 원자를 빛의 저장 매체로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의 저장 효율성과 긴 수명을 달성한 것이죠. 루비듐은 금속 원소입니다. 우리는 금속을 전기 전도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높은 전기 전도성을 위해서는 금속 원자들이 바닷가 모래밭의 모래알처럼 고정되어 있고 그 사이를 휩쓰는 파도와 같이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체 금속 원소는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며 고온에서 용융된 액체 금속 역시 전기 전도성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금속 기체는 어떨까요? 조금 질문을 바꾼다면 양자 기체가 금속 특성을 보이도록 배열하고 거동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응집 물질의 전자적 특성은 종종 결정 격자를 가로지르는 전자파 함수를 겹치고 비국소화하려는 운동 에너지와 전자-전자 상호작용을 국한화하는 복잡한 경쟁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면 기체 상태는 원자핵 주위에 국소화된 전자로 특징 지어지며 에너지는 잘 정의된 이산 양자 상태를 갖습니다. 만약 고립된 원자의 양자 가스가 갑자기 고체처럼 공간적으로 겹치는 상태로 들뜨면 어떤 물질 상태가 형성될까요? 기체 상태의 루비듐 원자 3만 개의 앙상블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느슨하게 결합된 전자의 궤도가 서로 겹치며 원자들이 궤도를 공유하기 시작하면 금속과 같은 새로운 양자 가스 영역에 들어섭니다. 루비듐을 통해 처음 확인된 사실이며 이로부터 초전도성과 자기성을 포함한 물질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기능성 재료 개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루비듐으로 이런 것까지 관찰할 수 있나 싶은 것, 바로 앨리스 고리입니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후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는 작은 구멍이나 거울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자 현실에 없던 일들이 시작되는 작은 고리이기도 합니다. 앨리스 고리가 다루는 것은 단극자라 번역될 수 있을 모노폴입니다. 단 하나의 극만 갖는 자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석은 두 개의 극을 갖습니다. 막대자석, 말굽자석, 동전 모양 자석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자석은 N과 S로 구분되는 두 극을 갖습니다. 모노폴이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추론되어 왔지만 실제로 구현된 바는 없었습니다. 단극자는 고리 모양의 소용돌이를 통해 붕괴되며 그 중심을 통과하는 다른 단극자는 반대 자기 전화로 뒤집히게 됩니다. 이를 앨리스 고리라 부르는데 자연에서 앨리스 고리를 만들 수 있었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루비듐입니다. 조금 더 극에 대해 소개한다면 우리에게 친숙한 두 개의 극으로 구성된 자기체를 이중극자 혹은 쌍극자라 부릅니다. 그런데 극은 꼭 두 개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개의 극으로 구성된 사중극자나 6개의 육중극자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극을 갖는 것은 보편적이지만 단 하나의 극을 갖는 것은 쉽게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 성공적인 관찰은 절대 영도 근처의 비자성 상태로 준비된 루비듐 원자 가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좌측의 실험적 결과와 우측의 이론적 예측을 비교할 때 명확한 형성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자 모노폴은 본질적으로 더 덥고 생성된 후 몇 밀리초 후에 붕괴하게 됩니다. 이 불안정성 속에서 앨리스 링이 형성되죠. 멀리서 보면 앨리스 고리는 모노폴처럼 보이지만 반지 중앙을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관점에서 모든 것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고리가 물질이 아닌 반물질의 세계로 가는 관문인 것처럼 말이죠. 최근 관심받는 시간 결정 연구 또한 루비듐을 사용해 다양하게 연구됩니다. 결정은 공간에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반복되는 원자의 배열을 의미합니다. 모든 지점에서 결정은 정확히 동일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원자핵 내에 강력과 쿼크의 작용을 밝혀낸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프랭크 윌체크는 2012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공간적인 물질의 결정이 아닌 시간 결정도 있을 수 있을까? 있다면 시간이 반복되는 물체일까? 시스템에 특정한 리듬이 부과되지 않고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 시간과 완전히 독립적이더라도
주기적인 리듬이 나타날 수 있을까? 레이저 빛을 루비듐 원자가스로 채워진 유리 용기에 비추고 용기의 반대편에 도달한 빛 신호의 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로 시스템에 특정 리듬이 부과되지 않는 정적인 실험입니다. 빛과 원자 간의 상호작용은 항상 동일하고 레이저 빔은 일정한 강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리셀의 다른 쪽 끝에 도달하는 강도는 매우 규칙적인 패턴으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간 결정이 분명 존재하며 만들 수 있음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결론입니다. 루비듐은 분광학이라는 혁명적인 과학의 탄생 시기부터 자리 잡은 원소입니다. 일족 원소로 최외곽에 단 하나의 홀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 크기를 갖지만 전자의 스핀 형태를 보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도구로 손꼽힙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첨단 양자 연구에 사용되고 있으며 누구도 개척하지 못했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아름다운 원소입니다.